예, 방금 소개받은 김병춘입니다. 우리 재건축 정비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내용은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거의 레포트 수준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서 차근차근 보시면 아마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요 순서에 따라서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내용을 참고해서 거기에 맞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오늘은 재건축 정비 사업에 대한 이해인데요. 혹시 재건축 사업 관계되신 분 오신 분 계시나요? 재건축 한 분. 나머지는 다 재개발인가요? 모아타운? 아니 대략적으로 우리 참석하신 분들이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뭐 주민 대상이긴 한데 어디에 관심이 좀 많으신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대체로 재개발 사업 아니면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오신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정비 사업 그러면 도시 정비 사업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정비도 있고, 근데 우리 크게 보면 도시를 어떻게 정비할 거냐의 방법 중에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재건축도 있고 재개발도 있고, 지금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모아타운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뭐 정치권에도 그렇고 행정을 하는 쪽에서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 우리 국민들도 재개발 재건축이 너무나 한 30년 뭐 40년 정도 되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조금 이상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실제로는 우리가 88 올림픽 때 그 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분당, 일산, 그죠? 평촌. 그게 이미 우리가 88년도쯤에 85년도에 시작해서 200만 호 건설을 한다고 해서 신도시를 만들고 택지 개발해서 거의 고층 아파트를 다 지었는데 지금 신도시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도시를 다 걷어내고 새롭게 재건축을 하겠다 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제가 일산에 가서도 일산 신도시를 걷어내는데 주민들이 한 200명 정도 모여서 서로 우리 집 먼저 부시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괜찮은 집에 사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조금 정말 노후 불량해서 저층 주거지에 사시는 분도 있을 건데 실제로 아파트는 구조적으로는 뭐 100년 정도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쓰는데 주차장이라든가 환경이 나빠져서 그걸 고쳐서 쓰는 것보다 헐고 새로 짓는 게 더 낫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로 너무 우리가 잘 살게 된 거죠. 대한민국이 너무 잘 살아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6.25가 언제 끝났죠? 6.25가 53년도잖아요. 지금 그러면 딱 몇 년 됐습니까? 70년 조금 넘었습니다. 70년도 6.25 전쟁이 끝날 때 맥어더 장군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쟁이 50년, 그러니까 50년 전쟁이 발발해서 3년 전쟁을 했는데 3년 전으로 돌아가려면 이 나라는 100년이 지나야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게 맥어더 장군이 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불과 70년 만에, 그죠? 70년 만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인당 1불, 하루에 1불이면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1불이 먹고 사는데 굶어 죽지 않는 금액이 1불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럼 국민소득이 1불이 지난 365달러가 지난 해가 몇 년도일까요? 그러니까 굶어 죽지 않는 데까지 온 불과 우리가 한 50년도 안 됩니다. 50년도 67년도인가? 72년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67년, 72년 한 이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때에서 비로소 이제 우리가 굶어 죽지 않는 나라였다가 50년 만에 이제 우리가 아파트가 들어온 지가 이제 한 50년 최초의 아파트가 50몇 년, 뭐 60년이 채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88 올림픽을 거치면서 급성장을 하게 돼서 지금은 3만 불을 찍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데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주거를 더 좋은 집, 더 편한 집, 편리한 집을 찾아서 사실 재개발 재건축이 이렇게 활발하게 되는 나라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 시각에서 바라보면 굉장히 이상한 나라입니다. 30년 만에 지었던 집을 헐고 새로 짓지를 않나? 도시를 만들어서 야, 잘 만들었다고 전 세계에 자랑하던 도시를 다 헐고 새로 짓겠다고 하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금액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손실인 거죠. 근데 왜 합니까, 여러분? 새로 지으면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돈이 되기 때문에 또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인구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또 우리나라 빈집법을 만들 만큼 빈집이 많습니다. 서울에도 제가 빈집을 처리하기 위해서 빈집 자문위원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 1년 우리 빈집을 매년 뭐 서울시가 사드리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그 집을 사줍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맹집 비슷하게 활용도가 굉장히 낮은 일반적으로 매매가 안 되는 집을 가지고 계시면 서울시에 신청하거나 SH에 신청하면 매입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그 소규모 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으로 특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을 사들이는 것도 법을 정해서 정부가 하고 있고 소규모 재개발도 하고 있는 거죠. 재건축 재개발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도정법에서 하는 것은 만제곱미터 한 3,000평 이상 규모의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한 10,000제곱미터를 하고 있고 그 이하를 소규모에서 다루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2만 제곱미터까지 늘렸다가 관리지역이라고 그래서 법에서는 관리지역이라고 그러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브랜드를 하나 붙여서 모아타운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10만 제곱미터까지 같이, 그러니까 거의 재개발 수준 내지는 재건축 수준의 단지를 만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아타운과 재개발 사업의 경계도 약간 옛날에는 명확하게 1만 제곱미터라고 되어 있던 게 2만 됐다가 10만까지, 그 다음에 공공에서 하면 20만까지도 가능한 이상한 이제 일이 벌어져서 결과적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주택 공급을 하고 있는 거의 근간이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나대지가 없잖아요, 그죠? 살고 있는 데를 옛날에 분당이나 일산을 만들 때는 허벌판 내지는 전답, 임야를 뭉개고 도시개발을 해서 주택 공급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린벨트나 우리 서울 근교에 있는 토지를 여기 하나만 해도 몇 군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 외에는 지금 나대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정비사 도시 정비를 통해서 주택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숙제를 안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재개발 지역을 그러면 재개발을 하면 주택 수가 늘어날까요? 네. 얼마나 늘어날까요? 실제로 세대 수는 줄는데도 상당히 있습니다. 왜? 단독주택 여러분들이 그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용적률을 200%, 250%로 지어서 조금 소규모로 지어서 그렇지 세대 수는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세대가 많은 지역에서는 보충으로 올리고 아파트를 지어도 환경은 좋아져 모르지만 주택 수는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강북도 사실 그렇게 될 수 있고 우리 강동도 그럴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주거 환경이 좋아지고 새 집, 좋은 집에서 살기 위한 열망이 제일 1번이고, 두 번째, 대신에 내가 드리는 돈은 얼마나 적게 드릴 거냐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데 동력이 얼마나 되냐 안 되냐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혹시 그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해 놓으신 분 계시나요? 투자해? 아니면 지금 살고 있던 집을 다시 재개발 재건축을 하시고 싶은 지역에 있나요? 그러니까 투자해 놓으신 분, 지금 살고 있는 데는 다른 데 있고 투자를 해 놓으신 분, 그죠? 상당히 꽤 있죠, 그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데 좀 고쳐서 쓰기는 비용이 너무 들고, 비용은 들어도 비용 들인 만큼의 효과가 별로 없어서 같이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정도 숙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서울시가 이렇게 자료도 열심히 만들어서 저 같은 사람 보내서 여러분들에게 과정과 절차와 과정, 그리고 실제로 어떤 방법과 내용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되는지를 알려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재개발 재건축이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전체 주택수의 60%를 넘고 있거든요. 서초구 같은 경우는 70%를 넘습니다. 실제로 세대수가. 근데 지금 남아있는 저층 주거지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재개발 또는 소규모 재건축 노아타운을 추진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이 한 2010년도에 한 700개 정도, 680개 정도가 현장이 추진하거나 공사를 하거나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020년에 그게 370여 개 정도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사실은 대규모 전면 철거 방식에 의한 정비사업, 도시 정비를 안 하겠다라는 정책을 우리 박원순 시장이 이제 발표하면서 그래서 680개, 한 700개 되던 현장을 반으로 줄이거나 물론 준공한 게 있고 해제를 300개 이상 했습니다. 구역 해제를.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와서 한 400개가 안 되던 370개 정도 현장에서 지금은 몇 개쯤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5년이 아직 안 지났잖아요. 2020년에서 25년 지금 상반기인데 지금 서울 시내에 재개발 재건축 또는 모아타운을 진행하고 있는 소규모 재건축까지 합치면 공식 집계로는 한 900개 정도,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데를 다 합치면 1000개가 훨씬 넘습니다. 현장이 서울시 전체가 어떻게 보면 재개발 재건축을 하기 위한 진행하고 있거나 준비를 하고 있는 현장이 1000개 이상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거 언제 될 거냐? 시기의 문제가 있죠. 기간. 보통 재개발 재건축이 2010년 이전에는 10년 정도를 봤습니다. 근데 이제 절차가 복잡해지고 규제가 조금 따라오면서 지금은 한 15년, 16년 이 정도를 기간을 보고 있거든요. 그걸 대폭 줄이자. 그래서 지금 신속 통합기획이라는 제도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단축시킬 수 있는 중첩적으로, 물론 예전에는 전 단계가 끝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를 갈 수가 없었는데 심지어 지금 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도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만 하세요라고 이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전문가들이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2010년도 전에 국토부하고 저희들이 모여서 할 때 왜 이렇게 절차를 많이 만들어서 복잡하게 하냐. 실제로는 약간 행정적인 문제도 있고 법률적인 문제도 물론 따르지만 굉장히 절차법을 만들어 놓은 게 문제가 있다. 이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자. 구역 지정을 할 때 관리처분까지 가능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자고 2010년도에 이미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저는 못 가고 실제로는 단축시키는 것보다는 단계를 중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제도 개선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에 나중에 보면 여러분 뒤에 후단에 보면 그런 내용이 조금 나오기는 합니다. 죄송한데 물한 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왜 우리가 여기에 이제 이렇게 열심히들 하고 계신가. 오늘도 시간을 내서 오신 이유는 정비사업을 어떻게 하면 내가 첫 번째 얼마 정도 비용을 들여서 만약에 30평 주택이나 30평 토지를 갖고 있으면 내가 이걸 제공하고 얼마 정도의 부담이면 새 집으로 뭐 30평 아파트에 들어갈 거냐. 제일 궁금한 게 아마 그런 이유일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사업비에 대한 것까지는 시간상 불가능하고 전체적으로 그냥 개략적인 개요 정도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이 뭐고 추진 절차, 그다음에 이 추진 절차 내에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게 정비계획이라면 어렵잖아요, 여러분. 정비계획이라면 저건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동네를 도로를 어떻게 내고, 그죠? 여기 몇 세대 정도 지을 수 있게 하고, 밀도, 그러니까 토지가 10,000평이면 위에 건물을 20,000평을 짓게 할 거냐, 30,000평을 짓게 할 거냐, 그죠? 40,000평을 짓게 할 거냐. 그게 용적률이라는 거거든요. 땅이 10,000평이면 지상에다가 10,000평을 지으면 용적률 100%, 20,000평을 지으면 200%니까 많이 지으면 많이 지을수록 뭐 수익은 나아질 수 있을 거고, 대신에 어떻게 일정 기준이 넘어가면 주거 환경이 나빠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서울시가 결정하는 게 구역과 정비계획, 구역을 정하고 거기에 따른 정비 계획을 한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토지 이용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몇 세대 정도 짓게 하고 몇 층까지 지을 수 있고 도로는 어떻게 내고 공원은 어떻게 하여라. 그 다음에 기반 시설을 비중은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가 유지가 되려면 뭐 아주 간단하게 일단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길이 있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물 공급도 해야 되잖아요. 물이 있어야 살 거잖아요. 그 물을 쓰고 나면 버려야 되잖아요. 하수도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상하수도, 그 다음에 살려면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가스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 기반에 있는 모든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는 겁니다. 이게 여기다가 토지는 있으나 이 토지에 주택을 지어서 사람이 들어와서 살려면 필요한 모든 사항들을 이때 가능한지 여부를 구역 지정 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구역 지정 절차나 이런 것은 전문가들이 하는, 사실 교재에 있는 내용들은 전문가들이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런 절차로 하는구나 정도는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걸 왜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앞에 있는 안전진단은 철근 콘크리트는 기본적으로 100년 동안 단단해지고 100년이 지나면서 서서히 노후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구조가 불량해서 한 것은 지을 때 잘못 짓지 않은 이상 구조 때문에 재건축을 해야 되는 집은 콘크리트 집에는 거의 없다. 그러면 그러니까 구조를 강하게 볼 거냐, 30%로 구조 안전을 검토할 거냐, 40%를 할 거냐에 따라서 재건축이 되고 안 되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30%, 40%를 50%를 할 거냐, 50%를 하면 거의 재건축할 건물이 없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지난 10년간 재건축 안전진단이 거의 안 했던 겁니다. 2010년에서 2020년까지 안전진단이 거의 안 되다가 그걸 완화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안전진단도 어지간하면 통과된다. 심지어는 30년만 지나면 그 다음 사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까지 현재 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시와 국토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를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한 3년 동안 3, 4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이게 규제가 완화가 된다고 해서 작동은 그죠. 제도가 만들어지면 방안이 만들어져야 되고 거기에 따른 우리 시민 사회가 참여를 해야 되니까 실제로 이게 작동하는 데는 또 2, 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하려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공지원제도는 사실은 저도 공공지원 이 제도를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를 거의 상당히 냈던 사람 중에 하나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비를 분석하는 추정 분담금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시 정보 몽땅. 예전에 클린업 시스템을 들어보셨나요? 네, 클린업 시스템. 지금은 이제 정보 몽땅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거기에 가면 정비 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가 안에 다 있으면 자료실에 있고, 요런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책자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도 정보 몽땅 자료실에 가면 있고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사업지가 있으면 가입을 하면 내 평가 금액이 얼마고 얼마 정도 몇 평짜리를 선택하면 얼마 정도 분담금이 나오는지까지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아마 사업 주체가 있다면. 근데 그 시스템을 만들고 정보 공개를 하는 내용과 어떻게 서울시가, 그럼 2010년 이전에는 서울시가 공공기업 뺏는 데 열중했다면 우리가 돈을 빌려줄게, 그리고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줄게라고 한 게 공공지원제도였고요. 근데 발표를 하면서 공공관리제도라는 말로 바꾸면서 10년 동안 또 문매를 맞아서 최근에 와서 다시 공공지원제도로 바뀌었다. 이거는 우리 재개발 재건축을 어떻게 지원할 건가에 대한 법제를 만들었었는데, 실제로는 2010년부터 20년까지 브레이크를 열심히 밟을 수 있는 제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제가 만들어지면 좋게 만들어질 때 입법 취지대로 운영이 되면 참 좋은데, 그게 실제로는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는 순간 굉장히 또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도 있다. 우리 재건축 사례와 리모델링 사례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비 사업은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시면 이렇게, 여기 내용은 순서대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데,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이 예전에는 재건축 사업은 주택법에서 다뤘습니다. 지금도 리모델링 사업도 주택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02년에 법을 만들면서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지금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거기에 주택법에 있던 재건축, 재개발법에 있던 재개발, 그다음 주거환경 정비 사업 이런 것들을 여기 있는 법제 사업 방식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가져와서 2003년도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로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했다가 실제 현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독립을 했고요. 또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옛날에 이명박 시장 때 했던 뉴타운의 이름이 바뀌어서 재정비 촉진을 위한 어려운 말로 바뀌었습니다. 왜? 뉴타운법으로 하자는 세력이 있고, 저 법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사회가 편안해지면 그쪽으로 표가 가기 때문에 그 법은 안 돼. 싸우다가 만드는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말로 정리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도시 주거환경 여러분 도정법이라고 아는 요 법제가 실제로 사업을 하는 실행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두 가지는 이거는 약간의 실행이 있지만 계획을 전담하고 있고, 없는 법은 전부 도정법에 의해서 의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완벽하게 실행하는 법제는 없고요.
여러 구역을 하나로 묶어서 광역 계획을 하는 계획을 위한 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2018년도에 전면적으로 2003년도에 했다가 2018년도에 전면 개정돼서 현재 이 법제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재개발 사업이 이렇게 도시환경 정비 사업과 주택 재개발 사업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통합이 돼서 주택 정비형, 도시 정비형 이렇게 말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들이 흔히 뭐 지금 천호동에도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여러 개 하고 있죠. 천호역 뒤쪽에 그 백화점 뒤쪽에. 근데 그게 지금은 도시 정비형이라는 용어로 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주택 정비형이라고 하는 게 옛날 주택 재개발 사업이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두 개 합쳐서 재개발 사업이라고 했고, 서울시에서는 그걸 굳이 구분해서 주택 정비형, 도시 정비형으로 쓰고 있고, 그리고 재건축 사업은 뭐 공공 재건축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냥 재건축 사업은 아파트를 재건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단독주택도 재건축이 될 수 있었는데 사실은 뭐 어떤 분들이 또 단독주택을 무슨 재건축하냐 그래서 단독주택 재건축이 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택지 개발을 잘해서 구역 정리 사업을 잘한, 도로가 잘 나 있는 데는 재건축도 안 되고 재개발도 안 되는 이렇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특히 일원동 같은데 여기 저는 이쪽에도 마찬가지 그런 데가 있죠. 그래서 도로가 잘 돼 있는 데는 아무리 노후 불량해도 재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법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는 지역이 생기게 돼서 실제로는 요 법이 또 소규모 정비법이 생겼다라고, 가로주택 형태로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계획 후 개발이라는 원칙에 따라서 한다는 게 아까 정비계획이라는 걸 구역을 정하고 어디까지 할 거냐, 구역을 정하는 걸 정비구역을 정하는 거고요. 이 구역이 정해졌으면 여기에 어떤 내용을 담을 거냐, 도로는 어느 정도 하고 공원은 어느 정도 하고 뭐 학교가 필요하면 학교를 어느 정도 하고 이런 내용들을 다 하고 아파트는 얼마만큼 지을 거냐 최종적으로 그 정도 지어지면 기반시설을 이만큼 해야 한다라는 게 선계획입니다. 그래서 선계획이 되고 나서 사업을 시행하는 그 다음에 만드는 게 뭡니까? 시행자. 누가 이 사업을 할 거냐? 조합이 할 거냐? 공공이 할 거냐? 뭐 신탁사한테 위탁할 거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따라서 진행되는 게 정비사업이다. 그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크게 재건축 사업으로 나누고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오늘은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하는데 주로 예전에는 단독주택 재건축이 있었지만 지금은 공동주택, 뭐 연립주택도 그죠? 공동주택이죠, 그죠? 그래서 다세대가 밀집되어 있는 데는 다세대도 공동주택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 정리하면 재건축으로도 할 수 있고 일정 규모가 되면 재개발도 그런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다세대만 이렇게 쫙 있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그 사이에 단독주택도 끼어 있고 상가도 끼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는 저층 주거지는 대부분 재개발로 사업이 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서울만 하더라도 이렇게 저층 주거지가 우리 생각으로는 한 20년 내에는 거의 10%나 많이 남아야 20%도 안 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동네에 보면 다세대를 제일 많이 지었던 시절이 언제죠? 다세대 주택을 제일 많이 지었던 시절이? 70년인가요? 그죠. 80년, 90년대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90년대 해봐야, 그죠? 90년이라고 치면 30년밖에 안 됐어요. 그죠? 30년, 2000년 초반에 어마어마하게 지었습니다. 사실 시작을 그때 많이 하긴 했지만 실제로 많이 지어진 시절은 90년, 2000년 이때까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30년, 이제 지은 지 30년 뭐 내외, 많아야 40년 이 정도밖에 안 된 집들을 노후불량하다고 우리가 이름을 지어버린 거예요. 노후불량하다고 하니까 어떻게 새로 지어야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다세대 주택들도 문제는 뭐냐면 약간 예전에 지을 때는 층고가 낮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거실과 주방, 부엌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방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고치느니 차라리 걸고 새로 짓자. 근데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아까 뭐 사례도 있지만 리모델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빼대만 남기고, 그죠? 1번 빼대만 남기고, 빼대도 일부 철거하고 일부만 남겨서, 그죠? 큰 틀에서 일부만 한 절반 정도, 한 대충 보면 한 70%, 60-70% 정도 구조물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를 철거하고 다시 이어붙여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실제로 헐고 새로 짓는 것보다 비용이 쌀까요? 더 비쌉니다. 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콘크리트만 남겼다가 지하 주차장이 어떻게 되나요? 지하 주차장에 있는 건물에 또 그 사이사이를 파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주차장 실제로 면적 대비 설치 대수도 줄죠, 그죠?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현재 있는 용적률에다가 30%를 더 줄 수 있는 법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옆으로 늘릴 수 있게 그걸 재건축형 리모델링이라고 또 우리 이름도 잘 짓잖아요. 그래서 리모델링이 아니고 리모델링 그냥 그 설비나 이런 것들을 다 고쳐서 쓰는 뭐 일반적인 리모델링이 아니라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리모델링은 다 재건축형 리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증축도 좀 하고 싶고 뭐 이런 보강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비용이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재건축은 여기 이야기하는 도로는 잘 돼 있다 이 말은 실제로는 이제 용량이나 전기, 상하수도 이런 기반 시설이 전체적으로 잘 갖춰져 있다. 늘어나는 게 보통 뭐 한 1000세대 살면 많이 늘어나야 1500세대 정도 짓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기존에 있는 기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재건축을 하여도 부하를 그렇게 많이 주진 않아서 실제로 기반 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덜 쓰는 부분이 재건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미 이 아파트를 이전에 요 아파트를 공동주택을 지을 때 기반 시설을 조금 여유 있게 다들 예전에 30년 전에도 옆에 집을 다시 다 지을 거라고 예측하고 기반 시설을 설치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한다. 우리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다. 그죠? 집은 노후 불량했다. 근데 실제로 노후 불량하냐? 아까 이야기한 기준을 그렇게 만들어서 노후 불량하다고 만든 거지.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는 안전합니다. 아직까지는 충분히 안전한데 그래서 정부 정책과 여러분들의 의지가 맞아 떨어졌고 거기에다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돈이 많은 거예요. 잘 살게 돼서 그 세 가지가 합쳐져서 재건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 30평 사는데 2억 3억 부담을 해야 돼. 근데 돈이 없어. 2억 3억 어떻게 부담해요? 재건축 안 됩니다. 지방이 재건축이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는 집을 지어 놓으면 실제로는 지금 현재 가격이 10억인데 똑같은 집을 짓더라도 한 3억 부담하면 13억이야. 내가 돈이 필요하면 팔려고 했더니 20억을 주네. 그래서 사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 게 우리나라의 특수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다른 국가에서 이렇게 쉽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그런
우리가 또 전세제도라는 게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재건축 재개발이 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가능하다. 이게 실제로 전세제도가 있기 때문에 갭 투자라는 게 생겼고, 그죠? 영끌이라는 말도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조금 지금은 뭐 이런 어르신들 다 예전에 단칸방에 살다가 뭐 지하 단칸방 살다가 두 칸으로 옮겼다가 지상으로 내고 올라오고 그래서 조금 모아서 전세로 좋은 집 갔다가 아니야 나 가기 싫어 돈 모았다가 집을 하나 사놓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놓고 내가 돈을 좀 더 모으면 그걸로 가야지. 아니면 실제로는 돈을 모아서 가능했나요 여러분? 절대로 돈 모아가지고 집을 못 샀어요. 왜? 다 사다리를 통해서 오늘은 뭐 예전에 300만 원짜리 집에 살다가 그걸 사놓고 조금 올려서 500만 원, 1000만 원, 그죠? 여러분 60대, 70대 분들은 아마 집을 사실 때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사신 분들 많을 겁니다. 지금 압구정동 그 3차인가요? 아파트 30평 분양가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압구정동 지금 한 50억 하거든요. 4, 50억 가는 아파트가 80년, 뭐 79년, 80년 이때 분양했거든요. 그때 분양할 때 분양가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혹시? 예? 350 평당? 총액이? 그건 너무하셨네. 그때 이제 국민주택기금, 국민주택 뭐 이렇게 700만 원, 뭐 1000만 원 이렇게 빌려준 거를 포함해서 870만 원인가 이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 70대, 60, 70대 분들이 주택을 마련할 때는 적은 걸 하나 사놓으면 그게 가격이 오르고 내가 조금 보태면 또 큰 거를 가고 이렇게 가능했다는 거죠. 지금만큼 이렇게 지금은 잠시 폭등하는 시기가 있기는 하지만 예전에는 꾸준히 이렇게 올라왔고 88이 끝나고 나서 88 전후로 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폭등을 해서 실제로는 자산 행성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줬던 게 부동산이라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전히 부동산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 거죠. 그래서 이거를 새로 지으면 당연히 비용이 좀 들더라도 자산 가치가 늘 거다라는 기대가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민간 재건축이 있고 공공 재건축이 있는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공공 재건축은 거의 이루어지고 제도는 만들었으나 LH, SH가 이 정도 역량을 갖고 있지를 사실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하라 그러면 하겠지만 별로 할 의지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사실 민간 재건축 위주로 여러분들이 용적률도 이렇게 준다고 하고는 있으나 실제로 실행되고 있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공기업에 대한 신뢰도 약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잘 없어서 실제로는 사업적으로는 당연히 용적률을 많이 주니까 수익이 많이 생겨서 배분도 많이 날 수 있는 구조이기는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사유로 인해서 오늘은 민간 쪽을 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주거지역, 뭐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뭐 공업지역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일반 주거지역 중에는 1종, 2종, 3종이라는 걸로 종 세분화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 그래서 아까 키바인 시설이 1종에는 적고 2종에는 좀 많고 3종에는 좀 더 많다. 준주거지역은 밀도가 더 많아서 지상에 짓는 용적률을 많이 주기 위한 제도로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이 종세분화를 한 가장 큰 이유는 용적률보다는 거기에 지을 수 있는 집의 용도를 규정하기 위해서 종세분화라는 걸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에는
원래는 주택을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상업지역은 상업시설만 짓도록 만드는 거고, 준주거는 주택도 지을 수 있고 주택 외에도 지을 수 있는 데고, 여기 보시면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해요. 주거를 주로 하고 거기에 따르는 부대 복리시설 정도를 지을 수 있는 건데, 지금 이해하고 있기는 거기다가 용적률을 차등해서 200%, 250%, 300%, 400%, 뭐 600%, 800% 이렇게 차등을 주다 보니까 용도와 용적률이 같이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는 뭘로 이해해요? 용적률이 훨씬 더 내한테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300%짜리 지을 수 있는 땅이야, 400% 지을 수 있는 땅이야,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전문가들은 그건 주거지역이잖아, 상업지역이면 상업시설을 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3종 주거에 따른 정비계획 내용을 이렇게 담는 겁니다. 야, 이렇게 250%인데 더 지으려면 50% 공공임대를 임대주택으로 지으면 300%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해줄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으니까 공공기여량을 기준을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50%까지 지을 때는 그냥 지으세요. 공공기여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법정 상한까지 300%까지 지으려면 늘어나는 50% 중에서 반반해서 공공기여를 25%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제도는 문제가 있죠. 우리 뭐 여기만 강동만 하더라도 분양가가, 그죠? 아무리 안 좋은데도 3천만 원, 비싼 데는 5천만 원 하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50%만 분양을 해도 수익이, 여기는 거의 거저 가져가거든요. 25%는 땅값을 주지 않습니다. 땅값 안 주고 건축비도 실제로 들어가는 건축비의 한 60%에서 70%만 줍니다. 그럼 나머지 땅값 마이너스 30% 건축비 마이너스를 보다 이쪽에서 25%에서 절반에서 수익이 더 나면 여러분은 하겠죠, 그죠? 근데 그 약간 주거 환경이 나빠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된 이익이 발생하면 대부분 300%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 3구에서는 다 지을 수 있는 용적률만큼 최대한 짓고 있는 게 현실인 거죠. 그 이유는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럼 뭐 서울이 아닌 경기도에는 분양가가 2천만 원밖에 안 한다. 저 절반을 해서는, 그죠? 아까 손실 나는 게 커버가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저걸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도 개선이 사실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 하려면 네가 이익이 되면, 그러니까 계산해보고 이익이 되는 데는 최대한 짓고 이익이 안 되는 데는 낮춰서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제 6월 4일 이전까지는 거의 계획 단계, 시행 단계, 가르쳐본 단계, 완료 단계를 이렇게 칸막이가 완벽하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계획 단계에서는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안전 진단이 되지 않으면 정비계획 수립이나 구역 지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써져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와서 이런 과정을 똑같이 거쳐서 가게 됐는데 6월 4일 날 아까 빨리 해주기 위해서 안전진단은 사업 시행 인가 이전까지만 안전진단을 하면 되고, 구역 지정 중에도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을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이렇게 계획을 이 지역에 할 겁니다라고 공람을 하면 그때는 이미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이 완화합니다. 6월 4일부터 오늘 25년 6월 4일부터 지금은 이제 다 시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획 단계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이건 누가 합니까? 공공이 합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위반을 하고, 원칙적으로는 구청장이 위반을 하고 서울시장이 결정 고시를 함으로써 고시도 법이잖아요, 그죠? 고시도 법입니다. 법령에 의한 고시는 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정비계 구역 지정 결정 고시가 나면
그 다음부터 여기는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라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예요? 요 조합 설립이라는 것은 누가 사업을 할 거냐, 사업의 주체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이 할 거냐, 여기는 뭐 조합 설립만 있지만 조합이냐 신탁이냐 공기업이냐 공공이냐, 누가 사업을 할 거냐를 정하는 단계가 시행 초기 단계고, 이 시행자, 사업 시행자가 만들어지면, 누가 될 때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라는 걸 받아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게 크게 보면 뭐 계획 단계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실제로는 계획 어떻게 할 수 있는 구역 내용이 있고, 그다음 누가 사업을 할 거냐,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가 그 다음 사업을 진행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게 훨씬 쉽게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남으로써 이 사업은 여러분들 그냥 건축 허가를 받는 거다, 건축 허가를. 그럼 누구랑? 사업 시행자가 조합이라는 단체가 받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나눌 거냐, 그죠? 여러분들은 내가 동의를 해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재산을 잠시 명의 신탁 내지는 위탁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 위탁한 권리에 대해서 어떻게 돌려줄 건데,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법적으로 그냥 등기를 넘겨준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냥 잠시 이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나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면 사용 수익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토지를 갖고 있으면 누가 사용하고 거기에 나오는 수익을 누가 가질 거냐, 이게 실질적 주인 행사를 누가 할 거냐의 문제인데,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나는 순간 고시일 다음 날부터 사용 수익권이 사업 시행자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이 사업한 사업 시행자.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계리가 돼야 된다는 뜻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분양공고는 이 인가단거에 따라서 내가 이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소유자로서 내가 뭘 선택할 건가는 선택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분양 신청을, 여러분들 이제 정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냐, 여러분들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분양 신청 마감일입니다. 종료일. 그러니까 분양 신청 종료일이 지나면 뭐가 된다? 만약에 내가 해외에 갔다가 집안에 일이 있어서 차를 끌고 가다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해 있다가 이 날짜를 잊어버렸다, 못했다, 그 다음 마지막 날이 오늘이 6월 26일이 종료일인데 지나버렸다, 뭐가 될까요? 네? 청산입니다. 청산 잘하시는. 그냥 돈 받고 나가야 돼요. 그때부터 조합원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날부터 조합원이 아니고, 조합원은 조합원인데 이름이 앞에 청산 조합원입니다. 돈만 받으면 이 사람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사업에 참여한 그 전 과정 중에서 요 분양 신청 종료일이 굉장히 무서운 거다. 그래서 계약과 동일하다. 내가 계약을 안 할 거야 라고 선언한 날이 종료일 다음 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런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분양 신청하세요라고 안내문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내문 오든가 수시로 한량을 언제 분양 신청할 거냐를 확인해서 분양 신청 공고가 나면 그 다음 날이라도 무조건 신청을 한다. 그러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해놓고 자 그냥 마음속에 30평 하고 싶어서 30평 신청을 하세요. 근데 다시 생각해 봤더니 너무 적어. 40평 하고 싶다. 변경 신청하면 됩니다. 그건 너무 커. 다시 30평, 다시 20평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겨서 이 날짜를 어기는 것보다는 100번 낫다. 2번, 3번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이 사업에 참여하는 거가 이 분양 신청서가 계약 의뢰서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요한 거다.
이거 날짜를 지으면 여러분들이 분양받을 권리가 사라진다. 돈으로 정산하는, 그게 청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양 신청, 관리처분 계획 인가는 뭐냐면 분양 신청 자체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분양 신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양 신청을 왜 받냐? 사업인가 때 다 하지. 조합원들이, 이 소유자들이 무슨 집을 신청할지 우선권이 있잖아요. 조합원들이 우선 배정을 갖고 나면 남는 것을 일반 분양하고, 일반 분양에서 수익이 얼마가 나올지, 사업비가 얼마가 나올지 조합원들이 갖고 정해져야만이 그걸 토대로 어떻게 처분할 거냐. 이걸 새로 짓는 집, 이 사업시행 인가에 의해서 지어진 집을 어떻게 처분할 건가를 결정하는 게 관리처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관리처분이라는 말도 어렵잖아요. 그죠? 이제 관리처분이 뭔데 저렇게 열심히 이야기할까? 중요한 겁니다. 종전에 있는 자산을, 종전에 있는 부동산을 감정평가해서 돈으로 환산을 합니다. 돈으로. 여러분들은 빌딩을 갖고 있던, 주택을 갖고 있던, 도로를 갖고 있던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과 부동산을 이렇게 맞받치기 못 하잖아요. 그래서 돈으로 환산하고, 새로 지은 집 신축하는 건축물도 각 호실별 금액을 다 감정평가해서, 아니면 원가를 산출해서 이만큼 비용이 들었다 동의가 되면 거기에서 내가 가진 돈 액수와 분양하는 액수를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신청하면 금액이 결정되잖아요. 그죠? 돈과 돈으로 맞바꾸는 절차를 관리처분이라고 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에서 종전에 갖고 있던 자산을 금액을 확정하고 종후에 있는 자산 금액을 확정해서 계리하는 절차가 관리처분 계획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해하면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훨씬 더 빠르다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완료 단계에서는 이전고시라는 게 이주하는 건 여러분들은 하셔야 되지만 철거 착공은 시공령 할 거고 준공이 나고 나면 이전고시라는 절차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사업 시행 인가서에 보면 몇 개월 동안 사업을 하겠다, 60개월, 72개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날짜입니다. 네. 이 이전 고시일 전까지 여기에 조합원이면서 토지 등 소유자인데 그걸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그 땅을 확보하지 않으면 분양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건축에서는 매도 청구라는 절차를 거치고 재개발은 수용이라는 절차를 거치는데 그 기간에 해당된다. 이전 고시일 전까지 이 수용해서 절차가 다 정리가 되면 관리처분 계획에 의한 이전 고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고시라는 건 말은 종전에 있던 토지 건물을 예를 들어 100-1번지에 사셨고 2층에 살았어요. 근데 새로 헐어버렸기 때문에 없어지잖아요. 하나의 땅으로 되고 신축 아파트 101동 101호로 바꿔주는.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던 부동산의 내용을 예전에는 이게 설정이 돼 있거나 담보 설정이 돼 있으면 어떻게 못했어요. 그래서 이전고시 제도를 만들면서 담보를 100억이 제공했든 말든 관계없이 여기 있던 종전에 있던 등기에 있던 권리를 신축되는 건물에 상가면 상가 아파트에다가 그대로 옮겨줍니다. 그게 이전고시입니다. 그러고 이전고시가 되고 나면 내가 내 이름으로 홍길동이라는 이름으로 예전에는 100-1번지가 홍길동이었는데 아니야, 너 자산은 이제 없어졌어. 101동 101호가 홍길동일 거야.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고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법적으로 고시가 됩니다. 그럼 그 다음날 등기를 하는 겁니다. 이전 고시는 어디서 합니까? 우리 구청장님이 해줍니다. 구청장님이 이전 고시를 하면, 그죠?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하면 내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재건축이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이 한 페이지면 다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보는 것보다 훨씬 앞에 장이 여러분들 눈에 더 잘 들어오시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세부적으로 아까 여기도 한 줄이 더 생긴 거죠. 사업시행인가 이전까지 실시하면 되는 걸로 완화가 됐습니다. 완화가 돼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하는 중에도 추진위도 중간에 주민공람을 하는 날 이후부터 추진이나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이 됐다. 그 다음에 뭐 조합이거나 신탁이거나 공공이거나 뭐 다 가능하다는 거고요. 시공자 선정 시기도 공공지원제도에서 예전에 사업시행인가가 나지 않으면 시공자 선정을 못하도록 막고 있었는데, 지금은 조합 설립인가만 되면 시공자 선정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요. 지금은 또 우리 뭐 조합 설립을 할 때 동의서나 뭐 투표를 하게 되면 서면 결의서나 이런 걸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저는 문제라고 보지는 않는데, 어찌됐든 우리 전자투표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이제 전자투표도 할 수 있도록 많이 제도를 개선하고 있고, 조합이거나 뭐 신탁이나 어쩌면 투표 제도는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의사를 받아야 돼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관리처분 때까지가 사실은 내가 거의 관리처분이 나면 내가 30평 아파트를 30평 주고 30평을 받을 때 얼마 정도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돌려받는지, 이런 것들이 요때 거의 뭐 90% 이상 95% 정도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는 뭐 청산을 해야, 사실은 조합이 해산하고 청산을 해야 되는데, 조합이 해산됐는데 청산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수십억을 갖고 있는 조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제도를 어떻게 하면 바꿔서 서울시는 2년 내에, 최대한 2년 내에 해산해라. 왜 그러냐면 해산을 해야만이 거기 남아있는 돈을 조합한테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산 때 그런 이제 해산 위원회 결정을 좀 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한참 뒤에 이야기니까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안전진단도 전반적으로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3시 58분인데 시간 엄청 좀 잘 가죠. 그죠? 쉬는 시간 없이 그냥 좀 더 마무리를 하고 질의응답 받는 30분 정도 내에 끝내도 되겠습니까? 네. 그 안전진단은 지금 이제 예전에 규제를 할 때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였죠. 안전진단 아까 구조를 이렇게 여기 보면, 그죠? 이런 것들을 내구성이나 이런 거를 따져서 구조 안전에 대한 평가를 늘리면 실제로 대한민국에 재건축할 수 있는 아파트가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어요. 이게 50%를 넘어가면 실제로 안전진단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걸 줄여서 지금 이제 안전진단이 되도록 해놓고, 심지어는 30년이 지나면 일단 노후 불량하다고 정하고 사업을 추진해도 되는데 사업 시행인가 전까지는 안전진단을 받으세요. 그거는 주민들이 판단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완화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안전 말고는 환경에 관한 거, 주거환경, 마감재, 사실은 뭐 마감재야 바꾸면 되잖아요. 사실 벽지만 바꿔도 마감재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는 사실은 하기가 어려운데, 이 비용 분석할 때 뭐 하여튼 잘 정리를 해서 실제로 안전진단 때문에 사업이 안 되는 사업장은 거의 없을 거다. 뭐 그 말은 뭐
분당 신도시가 통째로 드러낼 수 있는 법까지 만들었는데 이게 안전진단 가지고 이제 문제 삼는 것은 문제 또 뭐 모르죠.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는 사실은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도시 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 정치가 개입돼서 하여튼 세력 간 이렇게 개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주택 문제가 발생된 것도 A가 해서 A 세력이 추진해서 잘 됐다. B 세력이 잡았다. 그날로 없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적어도 10년, 20년 걸리는데요. 그 사이에 세력이 몇 번 바뀌었어요. 하다못해 구청장도 몇 번 바뀐단 말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사업이 가다가 스톱하고 또 뭐 못 가게 되거나 아예 해제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정법에 뭐 저 개인적으로는 어디를 가나 이야기하는 거지만 일몰 규정이 있습니다. 일몰 규정. 아니 노후 불량하 그러니까 우리 정의가 있고 노후 불량해서 아까 보셨잖아요. 2조에서 맨 앞 페이지에 네. 노후 불량해서 철거하고 새로 짓지 않으면 이 도시를 정상화시킬 수 없다. 그래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조합도 만들고 사업인가까지 가고 있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6년이 지났어요. 6년이 지나면 노후 불량한 게 새집되나요? 해제해버려요. 자동 해제예요. 이게 현행 법 내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여튼 먼저 정비되지 않으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지 않아도 되는 절차를 이대로 안 갈 거예요. 처음에 계획은 이렇게 가기로 했는데 중간에 제도가 바뀌어서 이렇게 지을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거를 바꾸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요때까지는 이 기간을 못 맞춰. 그러니까 이걸 해놓고 다시 바꾸고 와서 또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도정법 내에 있는 모순, 제일 큰 모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아니 구청장이 위반을 하고 물론 주민 제한도 있지만 주민 제한도 누구한테 합니까? 구청장한테 합니다. 구청장이 받아서 이런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있고 나도 동의해서 서울시로 넘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서울시장이 그래 맞아 노불량에서 전면 철거 방식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야 라고 고시까지 했는데 그게 3년 내에 뭐 추진위가 구성 안 되면 해제되고 그죠? 일정 기간 내에 사업인가가 안 되면 또 3년 있으면 2년 있으면 해제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법 내에서도 모순이 있다. 이게 정치 세력 때문에 다 생긴 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우리 정치가 이게 제가 어제 서대문에서 뭐 하여튼 또 이거보다 훨씬 더 이제 실질적인 내용을 갖고 했는데 거기도 정치가 끼어서 사업이 갈팡질팡하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갔는데 제발 양측에다 제가 요청을 드린 게 좀 빠져주시면 안 됩니까? 예? 좀 게임을 안 하기만 해도 이건 사업 갑니다. 이 두 분이 세력이 싸워서 이 지경에 이르고 있다. 좀 제발 좀 빠져달라. 주민 여러분, 제발 정치적인 이야기 이 안에서 하지 맙시다. 예. 그래서 사실 각오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 도정법 내에서도 들어있다. 여러분들도 그게 이제 여러분 지켜야 될 룰인 거예요. 우리가 구역 지정을 하고 나면 2년 내에 추진위원회 설립해야 되고 1회 연장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표가 이렇게 바뀌어서 지금은 뭐 거의 관계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차이가 존재하고 있지만 주민 제한을 하는 것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만 입안은 누가 한다고요? 입안권은 무조건 구청장한테 있고 결정권은 서울시장한테 있다. 정비구역은 그렇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주민 제한 방식이 있고 신속 통합 기획이 제가 뭐 헬로베 21년도에 같이 했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걸 신통은 하면 공공에서만 하다 보니까
서울시가 신통기획과를 만들어도 거기 있는 직원이 다 달라붙어 있어서 서울시가 신통이 각 구에 보통 최하 5개, 10개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25개 구청, 뭐 20개 구청이라 할지라도, 그죠? 200개, 100개, 200개 되잖아요. 그걸 한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신통기획과를 만들 때도 야,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말거라 했는데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 제한 방식을 조정하는 이런 여기서 다 못하니까 이걸로 좀 넘겨서 2가지 트랙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에 여력이 있으면 이쪽으로 가고 여기 없으면 주민 입안하는 절차를 거쳐서 이 방식으로 패스트 트랙으로 주민 제한을 빨리 보내주겠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 서울시도 뭐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죠. 한 과의 부서의 업무가 과중하게 늘어나면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늦어질 수밖에 없어서 서울시도 신통과를 많이 인원 확충을 했으나 서울시의 전역을 커버하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실 때 이 방식으로 갈 건지 이 방식으로 갈 건지는 고민해 보셔라. 그죠? 그거는 아마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 구청에 있는 실무자분들이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청에 와서 하면 이 방식으로 갈지, 그죠?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 3개 중에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거 꼭 이래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무자 우리 구청 실무자들과 협의를 해서 정하면 될 부분이라는 거고요. 신청하면 절차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자문 신청 요청을 하면 토지 우리 소유자의 30% 이상 찬성을 해야 되고, 근데 이거 하지 맙시다 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게 10%가 넘어가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때까지는 요거지만 주민 제한 신청 요건은 50%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요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만이에요. 왜? 이거는 공공에서 그냥 해서 이 지역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하는 것도 있고, 추가적으로 주민이 할 수 있으면 예전에는 그런 방식으로 했었는데 그게 이제 기본계획이라는 제도를 어느 순간 없애버리면서 지역 5대 군역으로 나눠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제도가 약간 이상하게 만들어진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 주민 스스로가 이렇게 한다는 게 조직이 없잖아요. 실제로 50% 조직을 새로 만들어야 되고, 이전에 이걸 추진하기 위한 준비위원회라는 제도가 또 새롭게 등장해야 되는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공공지원 제도를 만들어 놓고 또 다른 공공지원이 필요한 내용이 만들어진 것은 조금 모순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제도가 이런 걸,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만들려 그러면 도정법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돼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정비계획 내용에는 보시다시피 법, 시행령, 조례 이리 보면 12개, 11개, 한 개를 빼더라도 11개, 10개, 그죠? 8개니까 한 30개 항목인데, 이게 실제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100개 항목도 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토지에 관한 한 모든 내용이, 또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세입자 이주 대책 등등 사람이 사는 데를 전면 철거하고 나대지화 시킨 상태에서 집을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전반에 대한 내용이 다 담길 수밖에 없다. 예전에 우리 도정법 처음 나왔을 때 2003년도에서 한 2006년도, 2010년 전까지는 구역 지정을 하는데 빠르면 6개월 만에도 했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빠르게 해도 1년 만은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그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점점 제도가 세분화되고 구체화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어느 이익에 속하느냐, 그죠? 우리가 기준 용적률이 처음 스타트가 뭐 100%냐, 그죠? 150%냐, 200%냐, 250%냐에 따라서 위에는 그만큼 비율대로 늘어나거든요. 비율대로 늘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기준 용적률이 얼마냐에 따라서 사업성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적률 체계가 용적률이면 용적률이 법정은 뭐고 뭐 상한은 뭐고 허용은 뭐고 기준은 뭐냐, 그죠? 그럼 그냥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서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 사실 뭐 우리는 그럴 거잖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야 법적으로 줄 수 있는 상한 용적률 내에서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주면 되지. 네가 왜 관여해? 이거잖아요. 맞죠? 그게 정답이죠. 근데 아까 공공기여라 재건축을 하거나 재개발을 했을 때 거기에 공공시설이라는 게 또 필요하잖아요. 늘어나게. 근데 그걸 이 사람들 자기들 집을 좋게 짓고 났는데 왜 공공에서 따라가서 거기 부대 공공시설을 지어야 될까? 라는 고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이 쓸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쓸 거니까 당신들이 새로 지어서 늘어난 양만큼을 여기다가 지어주세요. 그러니까 지어줘 단순히 지어라 그러니까 안 지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체계를 만들어서 늘어난 만큼 늘어난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하게 되면 요만큼 더 줄게, 그죠? 요만큼 더 줄게. 그 다음에 법적으로 하려 그러면 최대한 하려 그러면 아까 몇 %? 늘어난 용적률의 50%는 공공기여를 하세요.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상한 용적률까지는 뭐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까지는 이거는 인센티브고 우리 공공시설에 대한 내용들을 스스로 지어서 발생된 일이니까 그까지는 부담해 주시고 그거 아닌 것은 반만합시다. 이런 구조로 돼 있다. 그러니까 이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종세분화가 되어 있는 거에 따라서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저기 무슨 숫자일까요? 저기 있는 숫자가 이 숫자가 종상향이 올라가려면 내가 10,000평을 갖고 있다. 우리 사구역이 10,000평이다. 한 종상향이 2종에서 3종으로 올린다. 10%를 내라. 그러면 1,000평을 기부채납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용적률 이만큼 올려줬으니까 밀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럼 국가도 그만큼 이게 사실은 토지 개념이 여러분들 다 뭐 내 땅 내가 갖고 있는데 내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는 국가는 대한민국 국가권에 있는 모든 토지는 내 거다. 국가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더 용적률을 높여줬기 때문에 그만큼은 기부하세요 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2종을 올릴 때 1단계 제일 많이 내면 30%까지 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1종에서 준주거까지 가면 용적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거잖아요. 이 정도 내도 이익이 된다라고 다 시뮬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낼 테니까 제발 좀 해주세요. 이 지역은 안 돼. 이렇게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나 수요나 이런 걸 다 봐서 이렇게 해줘도 문제가 없을 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죠? 모든 지역에서 내가 10% 내면 해준다고 했잖아. 이건 아닙니다. 20%를 내도 못 해줘 라는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도시관리계획이라는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도시관리계획이라는 서울시가 큰 틀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조합 설립, 예전에는
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인가 반드시 앞단이 돼야 뒷단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지금은 구역 지정 중에도 조합 설립인가까지 갈 수 있고 심지어는 추진위원회를 안 하고 바로 조합 가수 직접 설립 제도도 서울에서는 운영하고 있다. 이게 공공지원 제도를 선택하는 구역에 안에서 그러니까 조합으로 갈 때 이야기고요. 신탁이나 공기업으로 갈 때는 또 다르죠. 토지등 소유 방식은 또 다르죠. 조합으로 갈 때, 조합 설립을 할 때는 이런 절차가 이 정도로 지금 바뀌어져서 6월 4일은 이미 지났잖아요. 그죠? 25년도 6월 4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추진하는 사업장들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비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구체적인 계획이다. 사업 시행령. 조합에게 행정주체로서의 그러니까 지금은 사업 시행자로서 인정을 해주는 실질적 지위를 사업 시행 인가로서 부여받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지금 이제 서울시는 통합심의를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통해서 거의 예전에는 이걸 열 몇 개 심의를 다 따로따로 받았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을 통합심의해서 한꺼번에 처리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기간을 제가 보기에는 1년 이상 줄여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통합심의로 통해서 하고 있고요. 조합에서 사업계획 수립을 하면 아까 사업시행 계획 수립을 해야 되고 그것을 조합에 신청하면 절차를 거쳐서 신청하면 서울시가 아니고요. 이거는 오타인 것 같습니다. 사업시행 인가 신청은 누가 합니까? 구청장이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하고요. 사업시행 인가 고시를 요게 이제 조합에서 서울시 한다는 의미는 아마도 구로 위임돼 있다 이런 의미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사업시행 인가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재개발은 수용 및 사용을 하고 재건축은 매도 청구를 하는 절차를 거쳐서 미동의자 또는 행불자 이런 분들의 소유권을 다 사업 시행자에게 넘겨올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거죠. 종전 소유권과 권리를 신축 토지와 건물에 대한 권리로 변한 비료율 및 분담금 확정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말이 어렵잖아요. 종전에 있는 자산을 평가하고 돈으로 환산하고 종후에 있는 신축하는 건물도 지어질 걸 예정해서 지어진 걸 가정해서 금액을 정하고 그 금액을 계리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는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거치면 사용 수익권도는 오고 우리 사업시행자가 비로소 맹실상부한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의에 서게 됩니다. 자, 서울시가 이제 2000년도부터 사실은 역세권 준주거 상향 용적률 1.2배 사업성 보존계수 해당 용적률 인정 이게 해당 용적률 인정으로 인해서 사실은 리모델링 하는 조합에서 분쟁이 지금 많은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죠. 혹시 리모델링 하는 단지에서 오신 분 계시나요? 한 분 계세요. 이게 이제 예전에는 아까 기존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이렇게 법정 상한까지 이런 제도가 어떤 단지나 동일하게 지금 현재 100% 단지도 그렇게 인정을 했고 현재 250%, 300% 지어져 있던 단지도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50% 이상 된 단지는 집을 지을 수가 없죠. 리모델링 이외에는 할 수가 없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해당에 있는 용적률을 그걸 기준 용적률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부천합도 축소하고 입체 복합화 이거 시범사업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세권 준주거 상향 일반 주거인데 역세권 역 승강장에서 350m 범위 내에 들어오는
역세권이 있다면 여기도 일반 주거를 준주거까지 종상향을 해서 한 120% 이렇게 했을 때 한 120% 정도 더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이 나오더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세권 내에는 주거 상업 고밀 복합이 가능하도록 실제로는 요 기준도 나왔습니다. 요까지는 표가 고쳐지지 않았는데 요 기준도 만들어져서 아까 우리 자료실에 가면 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세권 주변 350m 안에 있는 것은 큰 도로가 접해 있고 뭐 기타 등 여러 가지 조건은 있습니다. 거기서 준주거까지도 종상향을 해서 밀도를 높여주겠다는 거고요. 사업성 보정 계수는 예를 들면 서울시 전체 토지의 공시지가가 있잖아요, 그죠? 전체 공시지가의 평균 전체 이하이면은 보정 계수를 절차를 따라서 이렇게 늘려서 허용 용적률을 이렇게 키워주겠다. 집을 더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공공기여를 하지 않아도 용적률을 높여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강북이나 은평, 그다음 노원, 도봉 이런 쪽에는 굉장히 혜택이 많이 가고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존 용적률이라는 게 해당 용적률이라는 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리모델링 조합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됐죠. 왜? 지금 250%면 250% 근접하게 인정하고 거기서 늘어나는 것을 더 지을 수 있게 해주니까 그래도 리모델링 조합이 250에서 거기서 250에 30%를 더 짓게 하면 75%를 더 지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75%에는 못 미친다. 그래도 그러나 법적 상한 용적률 300%까지 320% 정도까지는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헐고 새로 짓자. 아니야, 리모델링을 하자. 그래서 갈등이 좀 있는 것도 이 제도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해당 용적률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많이 부담하던 걸 적게 부담하니까 실제로 추가 용적률을 이만큼 주다 보니까 실제로 리모델링 하는 게 나을까 재건축하는 게 나을까를 고민해봐야죠. 그죠? 당연히 고민해봐야 됩니다. 정상에서 기부채는 그 3종 준주를 하더라도 완화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아직 이런 구체적인 것은 굉장히 전문가들이 산정해야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런 식으로 기반 시설을 예전에는 공원은 반드시 공원, 뭐 주차장은 주차장, 그죠? 공공시설은 공공시설로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하던 것을 공원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해도 인정해주는 사례가 위아에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도화하자. 좋은 제도다. 그래서 입체적으로 이렇게 공공기여를 해도 인정해주는 공공기여로 인정해주는 도로공원, 건축물 녹지, 그 다음에 공공시설 이런 것들을 다 입체적으로 해도 예전에는 공원 밑에 지하주차장 정도로 중복결정이라는 도시계획 중복결정을 통해서 해주긴 했으나 이렇게 대대적으로 해주지는 않았다. 그 다음에 뭐 산자락은 사실 우리 강동은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강북이나 거기에 해당되고요. 통합심의 추진 아까 말씀드렸고요. 공사비 갈등도 뭐 저도 여러 차례 갈등 때문에 가서 중재를 했지만 이거는 공사비 갈등 중재는 사실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이 공사비 갈등을 없애려면 시공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같이 사업을 해 협력업체를 뽑을 때 누구를 뽑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무슨 일을 시킬 건가가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데 공사비가 5천억이다. 그죠? 근데 그냥 돈은 5천억이야. A사가 좋아, B사가 좋아. 말도 안 되는 일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 지금 이제 우리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5천억짜리를 우리가 해외에서 공사 수주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제안서가 몇 페이지쯤 될까요? 5천억짜리 뭐 그냥 아파트 공동주택이라고 칩시다. 해외에 우리가 건설회사가 나가서 5천억짜리를 아파트 공사를 수주를 하려면 제안서에 들어가는 서류가 몇 페이지쯤 될까요? 예? 10,000페이지야? 예. 최한 10만 페이지 정도 됩니다. 최한.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뭐 마감 어떻게 이게 안 돼 있을 때 어떻게 페널티가 되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중동에 나가서 우리 공사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그 외에 매뉴얼만 10만 페이지, 매뉴얼만 10만 페이지. 예. 그러니까 그래서 뭐 특히 영국이나 유럽에 있는 감리 회사들이 그 10만 페이지를 갖고 와서 감리를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할 때는 그냥 그림만 있는 제안서를 받고 하기 때문에 공사비 갈등은 이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하루빨리 적어도 제가 그렇게 한 1000페이지짜리라도 먼저 만들자. 시범적으로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1000페이지짜리를 주민들의 이런 정도 이게 누가 하고 공사비에 포함됐고 안 됐고 이 금액에 포함됐고 안 된걸 정해서 해야 된다. 그걸 SH가 백사마을이라는 걸 했는데 그때 제가 여러분 이제 뭐 인터넷 들어가거나 SH 홈페이지 들어가면 건축 부분, 전기, 통신, 뭐 기계 분야로 나눠서 제가 참여해서 만들었던 건데 SH 보고 해라도 그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준 게 그 정도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그때도 시공자를 뽑는데 그냥 시공자를 뽑는 절차만 있지 그 뽑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뽑혔어. 계약서는 썼어요. 20페이지짜리 계약서 썼습니다. 그거 가지고 5천억을 계리할 수 있을까요? 죽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내용이 먼저다 이거는. 그죠? 그래서 우리 뭐 산자락은 대상지가 여기잖아요. 그죠? 북한산 주변이잖아요. 그래서 통합시민은 뭐 정말 20년간 그 부르짖던 내용입니다. 오히려 이제 각 분야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교통은 교통, 내가 칼자루를 쥐고 싶고 경관은 경관이 칼자루를 쥐고 싶잖아요. 전문가 심의를 하는 사람들이. 근데 먼저 하는 사람이 불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한 자리에 모아놓고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심지어는 제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 이걸 다 끝내자라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원스톱이 어느 정도는 돼가고 있다. 그래서 아직도 위협하다. 단계가 너무 많다. 그래서 공공지원은 뭐 열심히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나마 서울시가 지원을 해준다고 제도를 만든 거니까요.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지원도 하지만 우리 전문가를 파견해서 공사계약서 뭐 이런 것도 검토는 해줍니다. 근데 아까처럼 선정이 된 시공자라면 계약서 검토 별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선정할 때를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 공정성, 투명성 이게 이제 공공지원들을 처음 만들 때 제가 뭐 골격을 세울 때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그때 현장에서는 내가 얼마 부담해요. 아까 어디를 저 앞에 폭동방 가서 물어보세요. 그랬어요. 진행이 어떻게 됐어요? 그걸 왜 내한테 묻습니까? 시공자한테가 묻던가? 그러니까 정보가 제로였습니다. 아무런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던 시절과 지금 서울시가 하는 그 각종 법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집안에서 다 볼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서 컴퓨터 앞에서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게 10년, 15년 만에 이루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게 공개가 제로였던 것을 지금 현재 수준까지 그나마 해놓은 거다. 오늘 계속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런 이런 원칙에 의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덜 싸우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뭐 참고 그런 통합적인 내용이었으니까요. 자, 공공지원제도란 정비사업의 계획 및 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업 완료까지 사업 시행 과정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처음에 이렇게 만들었다가 발표를 관리하는 제도로 하는 순간 그 다음날 모든 언론사에서 공개를 민간 사업을 왜 공공에서 관리한다는 거냐. 처음에 이름을 이렇게 지었었어요. 근데 10년 만에 다시 지원 제도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내용은 지원이었는데 그걸 운영하면서 사실은 관리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는 했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든 지원해주기 위한 제도로 정착돼 가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내가 공공지원 제도에 대해서 마지막에 정리해놓은 딱 요 주요 업무가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추진위원회 조합 구성해주잖아요, 그죠? 구청과 서울시가 돈을 5대5로 내서 여러분들 비용이 아닌 구청 비용으로 추진위 또는 조합 설립까지는 전액 공공에서 부담해서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시공자가 선정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의 사업비의 50억 범위 내에서 물론 최대 50억이고 규모가 적은 단지는 적지만 거기에 맞게 적정하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하여튼 사업비 운영비로 쓸 수 일부 사업비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례는 여의도 한양 아파트 사례가 잘 돼 있는 재건축 단지 사례라고 보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 잠실 5단지도 10년이 넘게 지금 사실은 추진해 왔죠. 10년이 뭐야, 20년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비계획이 결정이 돼서 그 사업을 진행할 걸로 보여지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아마 자료로 드린 것 같습니다. 이촌동 현대 리모델링도 지금 여기도 갈등이 많았을 텐데 어떻게든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사업은 공사가 시작되거나 이주가 시작되고 나면 여러분 절대로 싸우지 마십시오. 혹시 이주가 시작되고 나서 만약에 갈등이 생겨서 사업이 수독되면 금리가 금융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 끝나고 입주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싸우셔라. 싸우려면 이주 개시 전까지 싸우셔라. 그리고 공사가 이주를 하려고 하면 싸우지 마셔라. 그러면 입주 후에 잘잘못은 그때 따지도 늦지 않는다. 법적으로 싸우다가 보면 손실은 여러분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서울시가 시민강좌를 해서 각 구청별로 1회씩 서울시 전역에 25개 구청을 돌아다니면서 시민강좌를 한다고 합니다. 자료 보시면 여기 자료는 없죠. 여기 여러분 책자에는 없는데 며칠이더라? 강동 날짜가 강동 많은 있어요. 강동 7월 8일까지만 아마 장소가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강동은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서울시가 그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강좌를 하니까요. 정비사업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하고 서울시가 하는 정책과 아마 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강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오늘 되면 연락을 주실 것 같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